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코스피 신고가 행진도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해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홍기 기자,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어제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넘어서며 장을 마감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했는데요. 주식시장의 정상화 흐름은 특별히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돼야 한다며 투기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 뒤 시장 일각의 반발에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만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오늘도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합리적인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경제 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며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언급은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한 거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집을 사라는 발언을 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정작 본인은 갭 투자자에게 집을 팔고 배우자는 갭 투자로 집을 샀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통상적인 갭 투자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실수요자들에게 돈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로 발언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으니 실망하지 말라면서 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라고 조언했습니다.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이야기는 최소 그대로 있거나 낮아지는 경우를 보통 이야기를 국민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번에 나서지 않은 게 그런 국면에서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쉽게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지만 정작 이 차관 본인과 배우자가 갭 투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갭 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익만큼 자기 자본을 투입하는 투자 방식으로 경우에 따라 투기적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이 차관은 2017년 8월 경기 성남시 고등동 아파트를 6억여 원에 매입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1억여 원에 매도해 5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은 매도한 집에 다시 전세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는 과정에서 갭 투자자의 집을 판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차관 배우자는 전형적 갭 투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7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를 33억여 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소유권 이전을 마쳤는데 그새 14억여 원의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부담해야 할 잔금이 18억여 원 수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통상적인 갭 투자와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이 차관이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집을 팔고 입주, 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우자가 더 큰 면적으로 이사하려고 아파트를 계약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놓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전역과 성남을 포함해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해당 지역 갭 투자는 내년까지 불가능해진 상황.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이 갭 투자를 활용해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여야도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각각 TF와 특별위를 띄우며 여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0곳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정부의 15 부동산 대책 이후 이어지는 여야 부동산 공방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야당의 주된 타깃이 된 부동산 이슈가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걸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이 한정의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도 내일 출범을 앞두고 빠르게 인선을 발표하며 조속한 공급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심과 직결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전망 등에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후속 관련한 무슨 세제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인사의 발언 등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최근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2차관은 56억 원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는데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한 대여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정감사도 난타전 양상인데요. 그 중심에 법사위가 있지요? 네, 오후 질의부터는 지방 검찰청들이 대상이지만 오전에는 이 지역 고등법원을 상대로 사법개혁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이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로 한 재판소원제가 화두였는데요. 이 재판소원은 확정 판결이 됐더라도 이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이를 헌재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사심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 진성철 대구 고법장은 이 헌법상 규정 위반이라며 반대 뜻을 피력했는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한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엄호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기본권이 침해됐느냐 여부를 재판소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의 개통에 따른 사심제라는 논리로 이에 반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구상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모델과 다름없다며 사법개혁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안에도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으로 채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큰 변화로 권한이 커질 경찰에 국민이 신뢰할 수사체계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가담했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기념사 직접 들어보시죠.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히 쿠데타에 가담했습니다.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자녀의 결혼식이 이틀 연속 논란이 됐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 기관을 상대로 축의금이나 화환을 받은 것이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인데 최 위원장은 직접 청첩장을 준 적은 없다면서 눈물로 해명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국회 사랑제에서 열린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의 결혼식.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넘어 피감 기관들 화환도 줄을 이었습니다. 사흘 뒤 국정감사장에서는 그 결혼식에 참석했는지
화환은 보냈는지 피감기관에 확인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축의금 냈어요? 냈습니다. 이상중 원장님, 축의금 내셨습니까? 저는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해 충돌이자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이틀 연속 질타했는데 특히 양자역학 공부에 매진하느라 결혼식에 관여하지 못했단 최 위원장 해명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누가 보면 뭐 이순신 장군인 줄 알겠어요. 예? 공무하느라고 자식 일을 못 챙겼다고 할 정도로.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욕먹을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최 위원장은 내밀한 가정사 때문에 딸과 결혼을 의논할 수 없었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감정이 북받친 듯 눈시울도 붉혔습니다.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 상담을 오래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엄마가 말하면 일방적으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직접 전달한 적은 없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으르렁거리던 여야는 통신 3사 해킹 사태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고가 반복됐는데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온적, 소극적이라며 제대로 된 대응을 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수십 조의 매출을 기록하는 통신사의 이런 뭐 몇백만 원의 과태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재명 정부가 AI 과학기술 발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디지털 보안에 대해서 너무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설 문자와 위원장 자녀 결혼식 논란으로 여야 대치에 정점을 찍은 과방위는 하루를 쉬고 목요일 공영방송 3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YTN 김철입니다.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캠 사기 연루 여부 등 정확한 사망 배경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캄보디아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앞입니다. 네, 한국인 사망자가 발견된 시점 정확히 언제입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8시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캄보디아 경찰이 현지 우리 교민회장을 통해서 한국 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관 측은 일단 푸놈펜에서 시아누크빌이 230km나 떨어진 점을 감안해 현지 교민회장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숨진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여권과 휴대전화, 유서로 보이는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메모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민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지만 통제가 이루어져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면서도 주변에서 남성이 오래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관계자도 YTN에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이 발견된 시아누크빌은 최근 문제가 된 온라인 스캠 범죄 단체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타살 혐의점이 없어도 이 남성이 스캠 범죄 단체와 관련이 있는지, 납치나 감금 피해를 당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현지의 영사를 급파해 현지 경찰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고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내일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캄보디아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감금, 고문 등 현안이 핵심입니다. 여야 위원들은 신구정부 책임론을 띄우면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사관 측이 납치 감금 구조 요청에 대해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했다는 논란, 코리안 데스크 설치 필요성, 납치 감금 피해 시 비상 대응 매뉴얼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외통위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 라오스 등 공관을 대상으로 관련 질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이른바 스캠 단지라고 불리는 푸놈펜 외곽의 태자 단지와 원구 단지 등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위원들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 조금 넘어 이곳 푸놈펜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가운데 이미 49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면서 온라인 사기 범죄 등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전국 경찰청 중 가장 많은 인원인 45명이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됐는데 피의자 모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 북부경찰청 2명, 대전경찰청과 경기 김포경찰서에서 수사받는 피의자 각각 1명도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70%가 넘는 49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영장을 발부받은 1명을 제외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피의자 48명 모두에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은 피의자 10명은 앞서 구속된 피의자들보다 하루 늦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캄보디아는 왜 가신 거예요? 로맨스 스캠에 가담하셨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경찰은 뒤늦게 피의자 신문을 받은 이들 대부분이 연예빙자 사기 등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모든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신문을 받은 피의자들까지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발부될 경우 경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받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심 진행 중에 현직 부장판사와 술자리한 정황이 김건희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이 자리가 청탁성 만남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함께 재판해봤던 주포 이정필 씨에게 재판 로비를 하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가 이정필 씨에게 그해 8월 25일 너 사건 판사 접대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포항 출신의 모 지법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350만 원 술값을 요구해 이 씨가 계좌 이체했다고 봤습니다. 판사 접대는 이 전 대표의 허풍이었을까? YTN 취재 결과 특검은 실제로 이 전 대표가 당시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A 씨에게 재판에 청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판사의 직전 근무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는데 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가 이정필 씨의 돈으로 A 판사를 접대하며 여기서 진행되던 도이치모터스와 아리온 테크놀로지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8월 2일을 포함해 2차례 이상으로 술자리 횟수와 장소를 특정했고 A 판사에게 이에 대해 유선으로 일부 사실관계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A 판사는 YTN에 이종호 전 대표와는 과거 봉사단체에서 만났을 뿐이고 이정필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1심 판결이 나온 뒤 연락이 와 통화한 바는 있지만 도이치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나왔다고 말하길래 판사와 그런 사람이 만나면 이상하지 않겠느냐며 만남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미 이 전 대표 재판에 이 전 대표와 A 판사, 동석자 셋이서 함께 찍은 사진을 이정필 씨가 술값을 대신 낸 자리가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8월 2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 전 대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석자로부터 이맘때 두 사람과 이정필 씨가 모두 함께한 술자리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사진을 찍은 날 A 판사를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재판 조언을 구한 것이지 이정필 씨를 소개하거나 참여시킨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지난 2월 명예퇴직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특검이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최상병 특검이 폭력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옥중 입장문에 특검이 임 전 사단장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어
불법이 발견될 시 자산을 동결하겠다 협박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사업관계에 있었거나 금전 거래를 한 지인들을 무작위 조사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팀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보 추가 인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형근 특검보는 오늘 특검보 후보자 4명을 선정해서 2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수사 기간을 30일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책임자에 이어서 수색 지시를 내린 부대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선 겁니다. 우중훈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이들에 이어 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한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재작년 7월 19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최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당시 육군의 작전 통제권이 이관됐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구체적 수색 지시를 내렸다며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은 순직 해병 특검법에 따른 제1호 수사 대상 사건으로 특검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임해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수사 개시 전부터 사무실로 찾아가 기습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정작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해왔습니다. 선택적으로 진술을 필요한 것은 진술을 했고 또 진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동안 많이 한 것은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최상병이 근무한 부대 장병과 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선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특검은 범죄 중대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부하들에게 진술을 회유한 정황도 드러나 특검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크다고 봤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언급되자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났다는 임 전 사단장의 행동과 태도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 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퇴근길에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 조금 전 현장 전해드립니다. 우리 국정감사 관계로 아직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해서 논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좀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계획이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국정감사 끝나는 대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그럼 어제 발표된 대법관 증언안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밝힐 계획이 있으실까요? 다 포함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에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에 옥상오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얘기한 뒤에 이야기를 해드리겠다고 말한 뒤에 청사로 들어갔었는데 조금 전 퇴근길에서도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국정감사 관계로 내부적으로 얘기를 못 나눴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논의를 해서 알려드리겠다. 또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끝나고 얘기할 것이다. 역시 똑같은 취지로 언급을 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구조활동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경 이재석 경사가 사고가 나기 전에 당직 팀장과 통화한 육성 파일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계속 수색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팀장은 이 경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상황실에 구조 활동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순직해경 고 이재석 경사가 사고 당일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통화 녹음에는 이 경사의 구조 활동을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당직 팀장의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새벽 2시 30분 구조 현장에 나간 이 경사에게 당직 팀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경사는 팀장에게 갯벌에 고립됐다고 신고된 남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지금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아직은. 근데 지금 드론 소리는 들리거든요. 지금 좀 더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고립된 남성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수색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팀장은 이 경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상황실에서 얘기는 안 했어. 얘기하면은 또 난리칠 것 같아갖고 그냥. 이후 계속 수색을 이어가겠다는 이 경사의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이 경사는 이 통화를 하고 20여 분 지난 새벽 2시 56분쯤 70대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줬습니다. 이때부터 다시 30분 정도 지난 새벽 3시 반 구명조끼를 벗어준 이 경사의 연락이 끊겼고 그제서야 상황실에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경사와 통화한 당직 팀장 이미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순직해경 전담 검찰 수사팀은 지난 16일 사고 당일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이모경위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위는 2인 출동 원칙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파출소 팀원들의 휴식 시간을 허위로 기록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부는 이 경위가 사건 직후 일부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경희 이외에도 전 영흥파출소장, 인천해경서장 등 지휘 책임자 3명을 입건한 만큼 윗선의 책임을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 이후 이 경사의 파출소 동료들에게 사고 경위 등을 함구하라고 지시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SM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대규모 장내 매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 조정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증언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SM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고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3,900에 바짝 다가섰지만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서 3,82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3,893까지 올라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0.2% 오른 3,823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50만 원을 넘겼지만 차익 실현 매물에 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미국으로의 수출이 25%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지지부진한 동안 일본과 유럽 업체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자동차 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10월 들어 20일까지 대미 수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곤두박질쳤습니다. 42억 달러로 24.7%나 줄었습니다. 긴 추석 연휴로 줄어든 조업일을 반영한 하루 평균 대미 수출액 기준으로도 10.3%나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잇따른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한 번에 25% 가까운 감소세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베트남과 중국 등 수출도 10%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수출액은 7.8%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조업일 수 차이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9.7% 늘어났습니다. 밀어내기 수출을 한 것도 있고 이전에 6월이나 7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세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목별로도 대미관세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 등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제품의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대미 수출 품목이었던 자동차의 경우 7개월 연속으로 미국 수출액이 줄었지만 유럽과 아시아 등 판로 개척에 나서며 일단 매출 성장세는 유지했습니다.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양국 정부가 피해가 더 확대되기 전에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전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오늘은 대구에서 가을 야구가 펼쳐집니다. 1승 1패로 맞선 하나와 삼성이 잠시 뒤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대결합니다. 한화는 류현진, 삼성은 후라도가 선발 등판하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경재 기자, 마음이 급한 쪽은 한화라고요? 네, 정규리그에서 10개 팀 최강의 원투펀치였던 폰세와 와이스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요. 홈 1, 2차전에서 약속한 듯이 거의 시즌 최악의 투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1승 1패를 했지만 충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전에서 분했던 김서현도 마무리로 쓰기 역시 불안한 상황입니다. 한화가 믿고 있는 건 오늘 선발 등판하는 류현진입니다. 류현진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2007년 두산과 플레이오프 3차전 이후에 18년 만에 국내에서 가을 야구에 나섭니다. 다만 시즌 삼성전에서 2경기에서 1패, 평균 자책점은 4.50으로 부진했습니다.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5이닝 4실점으로 더 좋지 않았습니다. 타선에선 2번 리베라토와 4번 노시환 등이 잘 맞고 있기 때문에 2차전에서 무한태에 그친 3번 문현빈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문 감독의 얘기 들어보시죠. 또 믿고 기다리면은 다음 경기에서 잘 던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승 1패 또 대구 내려가서 선수들하고 또 다시 또 좋은 경기 하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네, 도전하는 입장인 삼성은 대전에서 충분히 잘 싸웠다고 평가하고 있죠. 네, 삼성의 박진만 감독도 공식적으로 1승 1패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6경기를 치르고 온 체력적인 열세에다 원정 경기, 그리고 이름만으로도 위력적인 폰세 와이스를 상대로 거둔 1승이 선수단에 주는 자신감은 그만큼 큽니다. 삼성은 실질적인 팀의 에이스 후라도와 원태인이 나서는 3, 4차전은 객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선발로 나서는 후라도는 한화를 상대로 유독 강했습니다. 시즌 2경기에 나와서 모두 승리 투수가 됐고요. 14이닝 동안 실점은 최은성에게 맞은 솔로포로 1점, 평균 자책점은 0.64입니다. 한화가 더 걱정할 건 삼성의 방망입니다. 2경기에서 안타 23개를 때렸는데 김성윤과 김영웅, 김태현 등이 모두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상하위 타선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상승세입니다. 삼성 박진만 감독의 출사표입니다. 젊은 타자들도 있고 기존 선수들도 지금 뭐 계속 준 플레이오프보다 좋은 지금 분위기로 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삼성다운 지금 야구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승 1패에서 3차전 승리팀은 한국 시리즈 진출을 위한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데요. 역대 플레이오프만 보면 15번 가운데 8번, 나머지 7번은 3차전을 패한 팀이 남은 2경기를 잡고 한국 시리즈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경재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중국 상황,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10곳 국감 중에 가장 치열한 곳 국회 법사위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그 재판 소원이 가장 지금 핫한데 이 여파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 어제자로 그 김기표 의원 대표 발의로 지금 이 관련된 법안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그 68조 1항의 헌법 소원 관련 규정인데요. 거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 소원을 하고 있다고 정한 부분 때문에 재판에 관련해서는 헌법 소원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개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찬성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상 헌법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돼 있다고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판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를 위반한 판결에 대해서
마지막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책으로 재판소를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소 헌법재판소 찬성 입장을 보여왔고 이게 헌법 체계와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법원은 또한 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 지방 고등법원장들이 이에 대해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처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제출된 법안이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이 사법부 측에서는 위헌 소지를 제기는 할 것이지만 제기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일부 고등법원장이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위법 소지를 얘기하니까 민주당 그 법사위 위원들이 지적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사실상 이제 사심제가 아니냐 그런 지적이 핵심 요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심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요 대륙법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넘어온 모델입니다. 일본을 거쳐서 왔는데요. 독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사실상 사심제가 아니라 3.5심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한 번 더 한다라고 해서 사실 심리라든가 법리 심리 이런 거는 전혀 포함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서 3.5심제가 유일하게 독일에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독일에 선례가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요. 스페인에도 이와 유사한 게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나느냐 종교의 자유라든가 양심의 자유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자, 이걸 두 군데를 제외하거든요. 전 세계 어디에도 사심제가 없다는 면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고 임기를 마치게 되면 곧 재판이 재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심제를 만들어서 임기 중에 재판을 재개하고 거기서 무죄 판결 내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굉장히 중대한 행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지금 사심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사심제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런 논리라면 헌재는 왜 단심인가? 헌재는 오류가 없는가? 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일종의 대륙법 체계, 우리나라 법률 체계가 모태가 된 대륙법 체계에서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법 체계가 우리와 유사합니다. 지금 굳이 구분해서 거기 독일의 재판소원 제도를 3.5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 3심 제도 과정에서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고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이 대부분이 이런 재판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례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체계고요. 우리나라의 이번에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둔 1987년 헌법체제 안에서는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그 잠재적으로 허용되는 취지에서 헌법재판소가 도입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도입이 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속적으로 제한적으로 재판소에 허용되는 결정을 2차례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거에 한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법 61조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소원이 헌법상 불허된다는 이 법체계가 아닙니다. 헌법 해석상도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사심제라고 하면 대법원의 판결에 모든 판결에 대해서 법리적, 실체적 판단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마치 이 최고법원의 대법원으로 하는 3심 제도를 헌법상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개정한 헌법재판소법은 모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인 경우라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판결, 헌법과 법리를 위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 재판소원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그것도 무조건 모든 국민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일단 청구를 하면 지정재판부에서 이 해당 여부에 판단한 후에 실제 심리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해서 사전 이 심리를 해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나의 사건을 다 사심으로 가져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3심을 넘어서는 사심제라는 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비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사심제로 예. 보고 비판하는 논리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더해서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요. 26명으로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이 12명입니다. 3년 동안 4명씩 해서 12명을 늘린다는 건데 언뜻 보면 12명만 늘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어떠냐? 정년인분이 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가면 대법관 정년이거든요. 정년인 분이 있고 또 임기 6년이 다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부류를 다 합하면요. 현재 지금 있는 대법관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이 된 사람이 10명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 이번에 증원되는 12명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 정년과 임기가 다 채워지면 10명 이렇게 해서 22명이나 임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임기하는 동안에 26명 중에서 22명을 임명을 한다. 이거는 이재명 친위 부대를 대법원에 만든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뒤집기 위한 그 방편으로 대법관들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바꾸려고 그런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차베스 정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참고해 가지고 대법관을 늘리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근데 차베스는요 개헌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원래 연임이 2번이 금지되어 있는 헌법이 있는데 그거를 철폐하는 헌법을 만들 때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를 해줍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베네수엘라의 대법관들 증언했던 그 선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 말씀대로 지금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5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26명 중에 지금 22명을 대법관을 임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판은 판결할 대법관은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셀프 재판부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의식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임기 후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대법원 증언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비판하는데요. 그렇게 할 거면 굳이 대법관 증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10명의 대법관이 교체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5월 8일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10명이 됩니다. 10대 4구조죠. 굳이 재판의 의식이 신경이 쓰여서 이 대법관 증언을 한다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거 거기에 26명 체제든 14명 체제든 대통령의 재판과의 관련성을 묶는 것은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대법원은 10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이 장악된 사법부였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처럼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의 시민의식이라든가 우리나라 헌법체계 질서, 성장해온 민주주의의 수준이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취약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는 사회라고 보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대법관 증언은 2010년 이미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의 한나라 당에서 24명으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 이래 2020년 민주당에서도 48명으로 확대하는 그 추진안이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대법관 1인 대법관이 감당해야 될 숫자가 증가하면서 사건이 지연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재판권 실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이 불신까지 겹쳐지면서 이번에 이 대법관 증언법을 만드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과의 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동산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여파가 갈 것인가?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부동산 정책 이제 세 번째 정책이 나왔는데요. 일단 세 번째 정책이 이렇게 빠른 단기간 내에 나왔다고 해서 1차, 2차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인정한 거는 다름없다 생각하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28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 28번의 합한만큼이랑 굉장히 비슷한 아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3번 만에 나왔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한 20몇 번쯤이 나왔어야 되는 그 정도 강도가 센 정책인데 이게 3번째 만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지금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꼴에 마찬가지입니다. 유체이탈 화법을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실수요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가 집값 떨어지면 사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국민들 듣는 입장에서는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본인은 이상경 차관의 부부는요 50억대가 넘는 자산가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배우자 명의로 30억대 아파트가 있는데요. 부인은 이 규제 지역 내에서 전세를 끼고 매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즉 본인은 모든 혜택을 다 누렸고요. 다른 사람이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왜 내가 내 집을 마음대로 살 수 없게 하느냐 그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면 200년이 걸린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데 그럼 국토부 차관이 경기 침체에 베팅을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석 연휴까지 해서 37주 연속 서울 집값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이전부터 계속적인 상승 국면에 있었고요. 그 중간에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강남 일부 해제가 기름을 부은 1차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6.27 대출 규제 대책을 통해서 일종의 불장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 대책을 했고 또 강력한 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효과가 있다가 다시 상승 국면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97 공급 대책을 썼고요. 거기에는 135만 호 5년 내 공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장 이번 달 다음 달부터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 심리가 있었고 그래서 또 계속 또 이 가격 상승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1호 소강경 대책을 내왔는데 집값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이끌어서 청년이나 집 없는 서민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이 시장에 놔두라고 하면 지금 이 계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 평균 집값이 14억 정도 되고 강남 3구나 한강 벨트는 20억에서 30억을 치닫고 있는데 이걸 방치해서 그럼 계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도록 두고 그러면 서민이나 이 중산층 집 없는 청년들은 계속적으로 대출을 늘려주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집을 사게 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그래서 공급과 규제를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서울의 집값을 잡고 이 풍선 효과까지 차단하면서 안정적 공급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 정책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설명 과정에서 사실 불안해하고 있고 다시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이라든가 서민층이 이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은 국민의 민심을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정책이 실패할 것이고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묶는 규제 정책을 쓰면서 자기들은 집을 갖고 있으니까 내로남불이다. 이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겨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공세다.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장동혁 대표가 직접 맡기로 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교체돼 국민들에게 심판받은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조국 사태를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휘발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이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부동산 정책을 챙겨서 자유시장에 입각한 부동산 시장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97 이제 부동산 정책을 내면서 135만 원 공급을 얘기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조금 좀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전체 현재 있는 거에서 추가로 135만 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총량 증가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기존에 했던 낡은 집들을 고쳐가지고 새 집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택가라는 거죠. 택가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서 한강 벨트의 풍선 효과만 나왔다라고 비판을 받았던 정책이 바로
구치 정책입니다. 그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왜 국민들이 자가를 갖지 못하게 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수현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자가가 되면은 사람들이 보수화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책에도 그런 얘기 썼습니다. 즉, 본인들이 자기 집을 가지게 되면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 행복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급속한 변화를 거부하고 완만한 변화를 원하게 되고 그게 곧 보수화다. 따라서 자가 비율이 높으면 보수화 경향이 높아진다면서 자가주택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비판적이고 정책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저는 그런 잘못된 굉장히 왜곡된 신화를 만들어서 그 큰 그림 속에서 계속 민주당은 국민들이 자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남발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비판이죠. 그 과거 정권에 박수현 수석이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건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걸 지금의 정책 당국자의 내용으로 끌고 와서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그런 취지의 숨겨진 목적하에 집과 뭐 자가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정책을 쓰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실제 숨은 의도는 오히려 잘 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서울 문심이 이탈할 것 같으니까 대책기구까지 만들어서 계속 정부를 흔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으로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계속 자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민주당의 또 이 정부의 내로남불을 계속 주장하는데 지금 다주택자 그리고 강남 3구의 주택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분들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한다고 비판하면 그대로 수용하시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 그것은 이 국제 금리라든가 이런 유동성과 관련돼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 떨어진 게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말기에 부양책 쓰지 않습니까? LTV 완화하고 대출 확대하고 그래서 집값 상승 국면 만들어 놓고 오세훈 시장은 토호가 일부 풀어서 거기에 불쏘시개를 넣었습니다. 그래 놓고 올라가기 시작한 집값 잡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한다고 비판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이번 대책에는 15억 이하 주택에 있어서는 대출 총량 규제도 없고 LTV도 하향하지 않습니다. 실제 서민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일부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집을 못 갖게 하는 정책을 쓰는 것처럼 비판한 것은 동의할 수 없는 비판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또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어제 이어서 또 오늘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문제가 또 논란이 됐었는데요. 국회에서 국감 기간에 지금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좀 국회의원들 선출직 공무원이고 이분들이 참 큰 권한을 가지고 있죠. 예산도 심사를 하고 이제 사업도 심사를 하고요. 인사도 관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그거를 사실상 사양을 하고 또는 이제 물리는 게 그게 이제 덕목이었던 이제 덕목이죠. 지금도 덕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위원장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딸 결혼식을 국정감사 기간에 국정감사하게 되면 피감기관과 유관기관들, 기업들도 국회에 굉장히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결혼식이 열린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청첩장을 알리면서 청첩장을 돌리면서 거기에다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또 보냅니다. 보통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현금으로 송금을 해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해서 축하를 보내는 게 상식적인데 카드 결제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카드 결제라는 것은요 할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액 같은 경우는 할부를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은 카드라도 땡겨서 결제를 축의금을 내라. 이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축의금을 안 낼 수 있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축의금 내려고 했던 사람은 고액을 내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비판을 자초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최민희 의원이 해명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화를 돋구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고 딸 결혼식을 못 챙겼다 하거든요. 과방위 위원장님이 국감 때 양자 역학 공부한다고요? 과방위 이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에 4개, 5개 기간을 하는데요. 양자역학을 공부할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은요,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의 시간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데 책임 있는 사람이고요. 실제 질의는 위원들이 하게 잘 회의를 운영하기 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양자역학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딸의 결혼식 못 챙겼다. 이건 좀 유치하고 비겁한 변명처럼 들린다 말씀드립니다. 예, 이해 충돌 그리고 최 위원장의 해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해명이 어느 정도 설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국회 사랑제는요, 거기 사용 예규가 있습니다. 국회에. 국회나 국회 직원, 또 근무 종사자들의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매년 1월과 7월에 차기 년도에 예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약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예약되는 경우가 없어요. 최민혜 의원의 딸의 경우도 예약했다 처음에 예약을 못했고 취소자가 생겨서 취소한 날짜에 들어간 게 10월 18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국감 기간을 선택해서 그 날짜가 10월 18일 정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 국회 사랑제는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딸이 아마 예약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피감기관을 의식하고 그래서 피감기관으로부터 뭐 많은 이 기회에 이 축의금 형태의 금원을 확보하기 의도를 했다. 이건 사실이 아닌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이게 알려지게 된 계기도 사실은 지금 쭉 찾아봐도 그렇고 최민희 의원의 딸에 관련된 보도기사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 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디선가 이 청첩장을 입수한 후에 이걸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올리면서 거기에 카드 결제까지 있다 이러면서 국회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첩장은 최민희 의원이 혼주 입장에서 내서 피감기관 등 뭐 국회 곳곳에 돌린 게 아닙니다. 지인들한테 딸이 직접 만들어서 돌린 것 중에 하나를 최민희 의원의 지인한테 돌린 게 주진우 의원한테 들어간 거지 피감기관에 직접 대대적으로 돌려서 피감기관들이 결혼식을 알고 찾아와서 챙기지 않을 수 없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9월 25일 날 주진우 의원이 공개함으로써 피감기관들이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최민희 의원은 미처 국감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해서 화하는 사양합니다. 이런 것조차도 신경 쓰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 알게 되면서 피감기관들이 찾아오거나 화환을 보내거나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본인이 의도해서 이참에 피감기관들이 최민희 위원장에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해서 날짜며 장소며 맞춘 것이 아니라는 최민희 위원장의 오늘 국회에서의 소명은 충분히 사실에 부합하고 납득할 만한 소명이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뭐 이게 공개돼서 피감기관들이 상당히 왔고 또 상당한 화환이 왔고 이런 측면 국민들 보기에는 불편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이 딸까지 묶어서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의 그 소재로 삼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국회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좀 잘 압니다. 제가 10초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결혼식장 이제 사랑제 또는 이제 또 소통관에 또 결혼장 있거든요. 이거 선택할 때요. 본인이 아니면 못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최민희 딸이다라고 해서 사무처에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민희 의원이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보좌진 통해서 했겠죠. 제가 이건 결혼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이제 날짜 잡을 때 양가 어른들이 잡지 않습니까? 날짜도 제대로 최민희 챙기지 못했다. 뭐 국감 준비 바빠서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국감에서는 다른 의원의 가족이 또 언급이 됐는데 계속해서 반복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의 계부,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최근에 김충식 씨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경원 의원이 소개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십니까? 나경원 의원은 모릅니다. 언니가 소개를 했다고.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언니가 없습니다가 5번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최혁전 의원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려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의도는 뭐 저희 같이 이 사법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 과정에서 비선들이 관여해서 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 밝혀야 되겠다는 취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공감할 수 없을 정도의 과한 내용, 누가 봐도 이건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뭐 무분별한 의혹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많이 나가면 안 됩니다. 과유불급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사실관계에 바탕을 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만이 특정인, 특히 김충식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해당 고리의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다른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전후 배경 없이 본인이 생각한 시나리오에서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있어서 언니를 매개로 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게 적정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목적과 이게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방식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없거나 너무 과한 방식의 이 국회에서의 질의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데 지금 여러 차례 체육진위원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죠. 김재호 법원장.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논평 가지고 계십니까? 나경원 의원 방지법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낸 것들을 보면 최민희 의원 방지법이라든가 김현지 방지법, 최민희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가 또는 이제 퇴장화시킨다든가 발언권을 제한한다든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직권 남용이 되기 때문에 최민희 방지법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김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 나와야 되는 국정감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비겁하게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될 것 같으니까는 인사발령을 해서 부소실정으로 가면서 국감 증인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특수한 관계로 30년 넘게 활동했지 않습니까? 성남시 의회에서 난입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이 벌금 500만 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같이 있었었고요. 또 공무원들한테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영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인사 전횡도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으로 저희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집권자민당 총재가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이자 104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우익 성향을 보여온 만큼 한일 관계에서도 역사 문제 등을 놓고 크고 작은 갈등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가 임시국회 총리 지명 선거 1차 중의원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며 총리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高市早苗君を衆議院規則第18条第2項により本院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중의원 10선의 다카이치 총리는 비세습 의원으로 일본의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입니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하고 야당 후보 단일화 움직임에 어려움에 몰리는 듯했지만 비슷한 보수 성향의 일본 유신회와 새로운 연정을 꾸리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今安定した政治が大事である。それがなければ強い経済政策も打てないし、力強い外交政策も打てない。安全保障も同じです。 다만 유신회는 당분간 내각에 입각하지 않은 채 외곽 지원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자민공명연합보다 협력이 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10% 축소, 기업단체 정치 헌금 금지 등의 유신회 요구에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유신회와의 갈등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을 보내야 한다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매년 이어오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이번 가을 제사 때는 외교 관계를 고려해 보류했지만 여전히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북중러 등의 위협으로 한일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후 역사, 영토 문제 등을 놓고 한국과의 크고 작은 갈등을 빚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도 이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6도, 광주 8도로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반면 한낮에는 서울 18도, 광주 2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과 비슷해지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내륙과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영동에는 최고 60mm, 영남 동부와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동해안은 금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의 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유해가 7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한 뒤에 추가 검사를 거쳐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흰 보자기에 싼 유해를 전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 22살 박모 씨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8월 초 숨진 채 발견된 이후 현지 사원에 안치된 지 74일, 무려 2달여 만입니다. 애초 캄보디아 수사기관 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송환은 차일피일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여론이 크게 나빠지자 캄보디아 당국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해 송환에 협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환에 앞서 박 씨 시신에 대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공동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과정에서 시신 훼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검에서 채취한 샘플로 국내에서 조직 검사와 약동물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양국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박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검안을 통해 박 씨가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경찰청 국수본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가운데 49명이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58명으로 이 가운데 48명이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결과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검찰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가량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 심리로 열린 20대 정모 씨의 범죄 조직 가입 등 혐의 공판 기일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하고 1,746만여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범죄단체에 가입해서 6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캄보디아로 달아난 한국인 범죄자가 120명이 넘으면서 예년보다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송환된 64명 가운데 핵심 피의자는 빠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내로 송환되는 범죄자가 도피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캄보디아가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표종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대거 송환됐지만 여전히 많은 범죄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국외 도피사범 현황 자료를 보면 캄보디아로 달아난 범죄 피의자는 지난해 123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서 재작년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25명이 도주한 것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많았던 겁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8명이 캄보디아로 달아난 것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도피사범은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범죄자는 지난해 48명, 올해 상반기 28명에 그쳐 도주한 규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국내로 송환되는 도피사범의 수는 적은 편입니다. 지난해 비슷한 수준으로 도피사범이 발생한 베트남에 비해 국내로 압송한 범죄자는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캄보디아가 범죄자의 은신처가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국내 송환에서도 정작 핵심 범죄자는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로맨스 스캠으로 120억대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부부와 다른 조직원 다수가 이번 송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부는 올해 초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붙잡혔는데 9개월째 송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국 총책으로 활동을 했고 몸캠 사기를 치는 조직의 총책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잡혀진 지가 오래됐는데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송환 64명은 캄보디아 당국이 선정한 추방 대상자 명단으로 이뤄졌고 해당 부부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조직들이 은신처를 옮기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도피 사범의 추가 송환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역대급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받는 11호 대책이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집값 안정 대책에 한 번 더 힘을 실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차원의 목표를 공언했습니다.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의 바탕엔 한국의 자산 증식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우려가 깔렸습니다. 과도한 자금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고 보고 주식 등 경제 전체에 도움을 주는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투자처의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등 세제 카드까지 꺼낼 거란 관측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과 세금 이슈가 갖는 휘발성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보유세 등 세제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려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고리로 정부 여당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고 대여 공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후속 공급 대책을 약속하고 당분간 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역풍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질적 약점,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했습니다. 초고가 지역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시면서 두 번째 아파트는 뭐 현금 자루 보관 아파트입니까? 뭡니까? 그 집은 다 사용하고 있는 집들이고요.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고 언급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도 전형적인 국민 기만이자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실 참모 3분의 2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공격 대상을 여권 인사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영혼 끌어모아 집사는 영끌 시대는 저물고 이재명 정부 인사들만 시세 끌어모아 논하는 명끌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도 띄웠는데 장동혁 대표가 직접 방향타를 잡으며 부동산 이슈를 대여 공세 최전선에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10.15 대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던 민주당은 한층 적극적으로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투기 세력을 차단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출발점으로 삼으려 했는데 야당이 발목 잡기식 공세만 펼친다고 반박한 겁니다. 청년과 서민들에게 이런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풍 조짐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듯 일정을 앞당겨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띄우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단장을 맡은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10.15 대책은 시간 벌기 수요 억제책이다. 연말까지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후속 관련한 무슨 세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부동산은 그간 민주진영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를 파고드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통령식 돌파력으로 징크스를 넘겠다는 민주당이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돈 벌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 명의 집은 갭 투자자에게 팔고 배우자는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해 갭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2017년 8월 경기 성남시 고등동 아파트를 6억여 원에 매입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7일 해당 주택을 11억여 원에 매도하며 5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의 배우자의 경우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를 33억여 원에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을 같은 해 12월 마쳤는데 그 사이인 10월 14억여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갭 투자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 차관이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입주 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거라며 통상적인 갭 투자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에 모두 실거주하고 있다면서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어 위선적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보유한 아파트 2채를 가족과 관련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그 가운데서도 재판 소원 제도가 국정감사장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민중기 특검의 수사 자격을 두고도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김다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구상이 발표된 다음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재판 소원 제도에 대한 야당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판결이 확정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따질 수 있도록 하는 4심제의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불리하게 나오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뒤집어 보려는 거 아닙니까? 일부 법원장은 사회적 약속인 3심제를 깨는 건 헌법에 정해진 사법체계에도 어긋난다며 야당 논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하니까 더더욱 기세가 올라가지고 법원장님들 민주당은 고개 숙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이라는 취지의 일부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법안을 제대로 받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장이 덜컥대고 입장을 말씀하시면 정치를 하신 겁니다.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은 재판 소원은 기본권 침해 유무를 따지기 위한 별도 재판이며 4심제라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그런 제도이고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재판 소원제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말 그 이유라면 공직선거법 251조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면 끝날 일이라며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정무위원회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거래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어도 주식 매입 경위와 매도 시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15년 전 사건을 꺼내는 이유가 뭐냐며 금감원 감사에나 집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종감 때 저는 민중기 특검 모셔서 직접 해명하는 자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아요. 결국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민주당은 재판 소원 등을 연내에 처리할 기세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특검하라고 맞서고 있어 검찰 사법개혁은 여야 대치의 최전선에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거듭된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검의 해명에도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은 다음 달 말까지 한 차례 더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 수사 이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부터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주식 거래 의혹까지 김건희 특검팀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쓴 거로 보이는 편지와 경찰 인사 목록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단서의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논란의 한 축을 이룹니다. 특검은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보고 수사하기로 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관련 수사와 함께 증거 은닉, 증거 인멸,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가품을 준비하고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인적 집으로 옮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특검 논란의 발단이었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진상조사를 정식 감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매도 시점에 대해선 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며 매도 시점을 설명하지 않는 게 오히려 특검 수사에 바람직하겠다는 겁니다. 전날 민특검의 사과와 해명에도 의문은 풀리지 않는 상황.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주식 의혹이 도마에 올랐는데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지 오래돼 재조사는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보다 논란이 더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2차 수사기간 연장으로 김건희 특검의 시간은 11월 28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특검보 2명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후보자 인선도 마무리됐는데 특검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수사를 끝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서로 모른다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두 사람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호 씨가 지인을 입단속시킨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호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5일 구속됐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정에서 소명하셨습니까? 성실히 임했어요. 그런데 구속 직전 이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의 친분에 대해 입단속을 한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8월 1일과 구속 신문이 열리기 직전인 8월 4일 이 씨가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안다는 사실을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지인은 특검에서 이종호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찍은 단체 사진을 보여줬다고 증언한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자리한 것을 봤다고 특검에 진술한 목격자는 모두 4명. 여기에는 배우 박성웅 씨도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특검 조사에서 박 씨가 이종호 씨,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함께 식사 자리를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 바로 다음 날 임 전 사단장은 박 씨를 접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전화 연결에 실패하자 기억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와 SNS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박 씨는 대응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종호 씨와 임성근 전 사단장의 친분 관계를 확인한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까지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는 31일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21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모여 협력을 위한 공동 성명과 중장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채택했습니다. 기업들도 에이펙 관련 행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장관급 협의체인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인천 영종도에서 개막했습니다. 사흘간 21개국 장차관급 인사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2,000명이 참가하는데 중국, 일본은 차관급이,
미국은 로버트 케프로스 재무부 아태 지역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했습니다. 20년 만에 의장국이 된 우리나라는 재무장관회의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고 혁신 생태계 조성과 디지털 금융, 재정의 역할 등을 담은 공동성명과 앞으로 5년간 로드맵을 담은 인천 플랜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Notably, the Incheon Plan broadens the traditional focus on financial inclusion within APEC finance ministers' meetings by creating a separate pillar dedicated to access and opportunity for all. 유통업체들이 일제히 에이펙 기념 프로모션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미국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선도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3주간 수출붐업 코리아 위크를 운영하며 전국 주요 산업 전시장에서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지원합니다. 기업들도 정상회담에 앞서 28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민간경제 포럼 에이펙 최고경영자 서밋 준비에 분주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기업인과 경제계 인사 1,7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올트먼 오픈 AI CEO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참석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우리 기업인들과 만나 반도체와 인공지능 협력 논의를 이어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 간 깜짝 만남 가능성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준비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 과거 판문점 회동이 가능했던 2019년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마지막 대미 메시지는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입니다.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의 전략적 관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의 전격적인 판문점 만남이 이뤄진 2019년 6월과 비교할 때 달라진 대내외 환경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만남 시점은 하노이 노딜 넉 달 만으로 북한으로선 미국과의 협상 반전에 기대감이 살아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년 동안 중단된 북미 대화를 재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Well, I'm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헌법에까지 명시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도 김정은 스스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하며 관망을 이어가는 배경입니다. 최근 김정은의 광폭 외교 행보에다 중국, 러시아와의 초밀착으로 사실상 대북 제재가 부분적으로 무력화된 점도 북한이 먼저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 선언 이후 단절의 벽이 더 높아진 남북 관계도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이 가능했던 당시와는 큰 차이점입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쇼맨십 외교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는 여전한데 방한 직전까진 트럼프 SNS에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와 압박 때문에 핵심 관련자가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서 진실을 부당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이 시세 조종 의도로 주식을 매수했다기보다는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차원에서 매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창업자뿐 아니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 시세 조종 혐의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아시아 파트너스 대표 A씨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객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허위 진술로 판단하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하자 이 전 부문장이 거짓 진술을 하게 됐고 결국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경찰과 금융감독원 조사를 6차례 받으며 일관되게 시세 조종을 부인해온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별건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뒤 갑자기 진술을 바꾸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 전 부문장은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와 별개로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이후 바뀐 이 전 부문장의 허위 진술이 아니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일부 피고인은 구속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범수 창업자 등은 재작년 2월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 진행한 주식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고 2,400억 원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김범수 창업자의 무죄 선고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숨 돌리게 된 카카오는 뼈아픈 2년 8개월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카카오는 재판부 판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세 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2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창업자도 선고 직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정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창업자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도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카카오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 우려를 덜면서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아울러 경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그룹이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인공지능 사업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이달 말에 챗GPT의 카카오톡 연동과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카나나의 카카오톡 결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사법 족쇄를 푼 김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 당장 복귀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암 2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만큼 일단은 치료와 건강 회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최근 중국 제조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한국 기업들을 추월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37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다는 응답은 32.4%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0년 같은 조사에서 우리 기업이 앞선다는 답이 89.6%였지만 15년 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상인은 이 같은 한중 기술 역전 현상의 배경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 지원과 유연한 규제 환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부지에 새롭고 크고 아름다운 볼룸을 착공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자신이 추진해온 대형 연회장 착공을 알리고 완공되면 동구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150년 넘도록 모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볼룸을 마련해서 웅장한 파티와 국빈 방문 등에서 사람들을 수용하기를 꿈꿔왔다며 이 절실한 프로젝트를 마침내 추진하게 된 첫 대통령이 된 게 영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납세자의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며 백악관 볼룸은 관대한 애국자와 위대한 미국 기업,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의 전면 점화가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출품되면서 한국 현대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크리스티 뉴욕은 다음 달 17일에 진행되는 20세기 이브닝 경매에서 김환기의 1971년작 전면 점화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추정가는 한화 약
106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현재 한국 현대미술품 경매 최고가 기록은 2019년 홍콩 경매에서 당시 환율로 약 132억 원에 낙찰된 김환기의 또 다른 전면 점화 우주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맞습니다. 곳곳에서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했고 이에 따라 목도리와 장갑으로 무장한 시민들도 보였는데요. 네, 내일 아침까지는 이른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6도 등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밑돌겠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경신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18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추위 속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에는 내일까지 최고 60mm로 가을비치고 많은 비가 더 오겠고 제주도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예년의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교차 큰 가을에는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계절보다 피부병이나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20-30%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평소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산책은 짧게 자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간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산책 후에는 반드시 발을 닦이는 등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